보면 우리 기본적인 틀 뭐 이런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앞에 풀면서 또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죠? 그렇죠? 자, 직선 얘기 한번 해보자. 기본적인 성향은 뭐냐면 이게 주어져야 돼. 뭐죠? 방향 벡터. 우리가 보통 이 벡터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향 벡터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 한 점이 필요하죠. 이렇게 뭐 점이 하나 진짜 뭐라고 할까? 성공은 그냥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점을 지나고 이 아이하고 방향 벡터가 동일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당연히 얘랑 똑같으니까 이런 라인을 타고 갈 거야. 그쵸? 근데 결국은 이게 나타내는 게 결국 모양 자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반직선 성향이 강하잖아. 그치? 너 지금 컨셉을 안 주시고 입술이 하얘. 색소가 전혀 없어. 괜찮아? 자, 이게 반직선이 약간 성향을 띈단 말이지. 그러면 얘가 이제 시작점의 역할을 할 거고 당연히 방향을 나타내는 뭔가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걸 우리는 보통 P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P의 위치는 어차피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어느 곳에 상관없다는 게 전제니까 얘는 우리가 자취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이 아이는. 그럼 얘는 특정한 점이니까 우리가 보통 x1, y1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이 아이의 성분은 보통 우리가 u1, u2 보통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거든. 이거 보고 그냥 기울기 만들어버리면 되거든. 맞잖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쪽 파트는 이걸 굳이 벡터로 표현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정도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벡터를 이용해서 좀이라도 더 편해지자. 이게 목적인 거야. 널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 점의 좌표가 1,4라고 치자.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성분이 2,1이었다고 치자. 그럼 얘 기울기 얼마야? 정점이 주어졌지. 끝난 거야. 그치?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대로 2분의 1에다가 정점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 풀어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 그치?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벡터를 배웠으니까 이걸 이제 벡터의 형태로 조금 나타내보자. 이제 그게 이제 취지인 거야. 그러면 취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AP 벡터를 한번 표현해보고 싶지. 이거 똑똑해. 그러면 AP 벡터는 우리가 AP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자? 성분으로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보통 원래는 이제 P 벡터에서 A 벡터를 뺀 거죠. 근데 P 벡터의 성분은 우리가 저렇게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x1, y1 여기에서 지금 얘를 빼는 거니까 x1 마이너스 x 그리고 y1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벡터에서는 평행하다라는 개념을 뭘로 정의하기로 했냐면 실수배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쨌든 실수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x1-x 그리고 y1-y 이 아이는 이 녀석 u1 벡터와 u2 이 녀석의 실수배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그럼 당연히 얘랑 같겠죠.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표현해보면 x1-x는 ku1 마찬가지로 y1-y는 ku2. 자, k가 똑같은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k라는 녀석을 u1분의 x1-x 그리고 u2분의 y1-y로 표현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동일하니까 결과는 최종적으로 그래 너희 둘이 똑같구나. 그래서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가 u1분의 x1-x는 u2분의 y1-y 형태가 결국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의 벡터를 사용한 표현인데, 솔직히 말하면 별 의미 부여는 솔직히 재미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게 기본인 거야. 그러니까 임의 한 점,
그리고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방향 벡터 분모에 써주고 의무의 한 점을 앞에다가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줘서 하는데 이들의 위치가 바뀌는 건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x 마이너스 x1 y 마이너스 y1 아무 문제 없죠. 여기서 어딘가에서 P에서 F였는데 순서가 바뀌었네. 그냥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래서 흔히 사용하는 식은 위의 식이 아니고 아래 있는 식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조금 더 쓸모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뭐냐면 수직이 개념이죠. 원래 직선 배우면 무조건 수직 나오잖아. 그쵸? 수직의 특징이 뭐야? 기울기고 마이너스 역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녀석과 수직인 형태가 나오면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지? 그러면 이 아이는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 아이는 성분으로 표현해보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나 어차피 동일할 거다라는 거잖아. 왜냐면 직선이라는 건 결국은 한 방향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양방향성을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어느 쪽을 사용해도 되겠지. 그러면 생각해볼까? 이 녀석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얘네들이 바뀌겠지. 부호도 한 녀석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 녀석을 바꾸고 부호가 한 녀석이 바뀐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거든. 이 아이가 이렇게 변형이 될 거야. 양변에 그러니까 얘랑 위치가 지금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x-x1과 y-y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밑에 있는 u2와 u1이 서로 체인지가 될 거야. 그치? 그런데 뭐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둘 중에 한 녀석의 부호가 바뀌어 있겠지. 근데 상관은 없어.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이쪽에 부호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쵸?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는 괜히 뭔가 좀 꺼내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깔끔하게 이해시켜버리자. 그냥 이해시켜버리는 거야. x-x1 그리고 u2 플러스 y-y1 u1 그쵸? 그러면 양변에다가 u1, u2를 그냥 곱해버리자. 분모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다 곱해버리면 u1 x-x1 그리고 u2 y-y1의 표현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얘도 굳이 무조건 분수 형태여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도 x-x1 그리고 u2는 y-y1의 u1 이렇게 표현이 돼. 근데 이걸 안 쓰는 이유는 헷갈려. 왜냐면 우리가 방향 벡터라는 게 성분이 2하고 1이잖아. 근데 이렇게 쓰려면 2가 1로 가고 2는 이쪽으로 가잖아. 그럼 어떻게 써? 헷갈리겠지. x는 x끼리 있어야 되고 y는 y끼리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훨씬 수월하게 가잖아. 뭐 별것도 아닌 거야. 괜히 헷갈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일부러 분수 형태 유지시켜주는 거고.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진짜 걸리적거리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 나온 이 값들이 이제 우리가 주어질 때는 보통 이 녀석과 수직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렇죠? 얘하고 수직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표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잖아. 1은 얘 거고 얘는 얘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을 때 실제로 얘는 누구의 역할? 약간 y의 역할이고 얘는 x의 역할이 강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 녀석과 수직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과 수직했는데 분모에 이 아이가 들어가 있고 얘가 들어가 있어. 지그재그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결국은 x 성분이 x랑 붙고 그다음에 y 성분이 y랑 달라붙고 거기에 마이너스까지 싹 정리가 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좀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으면 좋겠어. 이 아이들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본적인 직선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과 수직인 아이를 구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또 동일한 x1, y1이라는 점을 똑같이 지났는데 이 녀석과 수직인 걸 구하래. 그러면 얘 어디다 갖다 붙여놓고 요 위에다 얘 여기다 갖다 붙여놓는 형태를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끝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형태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요 식에서
얘를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를 사용한 거냐면 실제로 이거는 이제 벡터에서는 나는 그냥 이 어차피 성분 자체가 수직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냥 문제를 끝내버린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나 개념서에서는 어떤 풀이를 쓰냐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수직이죠.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코사인 90도가 뭐가 됩니까? 0이 되니까 이 둘의 내적이 0이 된 거야. 이제 보통 그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안의 성분과 이 안의 성분의 곱의 형태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던 이 식에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정리를 하거든. 근데 뭐 굳이 이미 우리가 수직이라는 걸 아는 순간 성분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누군가한테 붙는다는 걸 깨우쳤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어도 아셔야 돼요. 법선이 뭐죠? 수직이 지표하는 예. 법선 벡터. 법선의 정의는 뭘까? 없어.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할 때 서로 법선 벡터라고 상대방이 이런 느낌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선 벡터라는 건 결국 뭐냐면 수직이라죠.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표현 대신에 법선 벡터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야. 그러니까 법선 벡터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면 뭐 수직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그냥 문제 풀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너한테 요구하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형태 그리고 이제 법선 벡터를 가지고 오는 수직이라는 표현을 이용하시면 그냥 성분 자체가 바뀌면서 역수가 붙는데 이런 정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까지 공부했던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녀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치? 원래 이 아이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수직인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되죠? 2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때 요 앞에 있는 A와 요 앞에 있는 B 있죠. 이게 무조건 이 녀석과 수직인 기울기가 반드시.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직선이 딱 나왔는데 이 녀석과 수직인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 두 개를 뭘로? 방향, 성분으로 땡겨가는구나. 물론 이제 서로서 관계임이 있어야 되겠지. 우리가 성분을 보통 표현할 때는 약분이 되면 최소한 줄여서 표현을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경우가 특히 방향 벡터 같은 경우는 서로서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요. 연산을 하다 보면 조금 연산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3,5라는 방향 벡터를 가지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방향 벡터를 가지는 직선과 수직이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보자라고 문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러니까 요 아이하고 수직이 혹은 법선 벡터라는 용어를 쓸 거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시면 되죠? 이 녀석을 어떻게 붙여? 얘하고 수직이 수직 개수로 그러니까 어떻게 3 x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5 y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로 가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거 아니야? 는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그냥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고지고태를 구하라고 했다면 3분의 x 마이너스 1은 5분의 y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만약에 다이렉트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이 녀석이 수직인 녀석이 이렇게 표현이 된대. a, b, c 합을 구하래. 솔직히 몰라도 하등에 상관은 없어.
A, B, C 합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A가 A, B가 될 거 아니야. 3하고 5가 A, B가 되겠지. C가 항상 이렇게 계산할까? 네, 이렇게. 자, 어차피 얘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 앞에다 써줘야 되겠지. 그럼 이들 곱하면 3과 5, 4, 20에서 뭐만 바꿔주면 돼? 9, 5만 살짝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 때 물론 이제 이런 시간 단축 효과가 필요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하등에서 설명은 없어. 왜냐면 진로로 바뀌는 순간 이런 연산의 팁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사라져버렸어.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진 거. 근데 뭐 일단은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아이를 직관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거지. A가 x1, y1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향격도가 A, B가 있는데 이 녀석과 수직이 이 녀석과 수직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딱 문제가 나온다면 A 뭐라고요? x 플러스 b y 마이너스 a x1 플러스 b y1이 무조건 답이 되는 뭐 이런 것들도 존재했었어. 그런데 뭐 의미는 사라졌지. 굳이 이런 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수직 녀석 만들어 놓고 덕선 벡터라는 용어만 그냥 잘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고 이제 표현에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익숙해지면 돼. 뭐 알겠지만 이 정도로만 쭉 보시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직선의 형태인데 근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이제 함께 등장하는 녀석이 각의 크기야. 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우린 당연히 네 각을 얘기를 합니다. 벡터의 내력에서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사용했던 게 결국은 코사인 값을 활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두 직선이 각이 이루는 큰 각 말고 작은 각, 각이 이루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코사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내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보면 잘 될까? 원래 벡터의 내적이 뭐였죠?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제타. 그렇죠? 벡터의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A 벡터 그리고 절대값 B 벡터 그리고 코사인 세타였어. 또 반대로 코사인 세타를 내가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밑을 쭉 넘어가면서 절대값 A 벡터와 절대값 B 벡터의 곱에다가 분자에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야 돼요. 왜? 작은 각. 작은. 이게 왜 여기에 절대값이 안 붙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없었던 건데 왜냐면 각의 크기야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근데 직선에서는 항상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건 반드시 작은 각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속이에요. 상상에 각의 크기를 알 때는 큰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런 연산을 하실 때에는 이거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벡터의 내적에서 예를 들어 이 두 가지의 직선이 있잖아.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이들의 위치가 아니고요. 방향만 필요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어차피 우리는 여기를 그냥 뭘로 생각하시면 원점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방향 벡터만 체크하면 돼. 이들의 위치가 한 점이 어딘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오로지 방향 벡터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방향 벡터들끼리 뭐 하면 돼요? 이 아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생각해봐. 얘가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런 직선이 있었다고 치자. 이 둘의 각을 구할 때 만약에 이 녀석과 수직인 녀석이 있었고 얘하고 수직인 녀석이 딱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림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좀 그려봐야 이렇게 그리고 얘랑 수직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슈 얘랑 수직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네 둘이 이루는 이 각하고 얘네 둘이 이루는 이 각은 서로 같이 그려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애초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냥 별거 없으니까 내용 자체가 별거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라서 좀 애들 귀찮게 해야 돼.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할 때 얘네들을 단독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들의 각각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든지 뭐 이들의 수직인 녀석들이 구하는 가게 크기를 구하는 어떻게 이렇게 나올 텐데 어차피 결과 똑같아요. 이 녀석들과 구하던 이 녀석들의 법선 벡터끼리 구하던 어차피 가게 크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코사인 세타와 내접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간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 녀석이 절대값.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선이 이게 다야. 뭐 개념 자체가 크게 대단한 것들은 없어요. 여기 이제 추가된 게 원망인데 솔직히 말하면 원망도 참 별 의미는 없거든요. 원망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 뭐야? 정의가 한 점에서 거리와 같은 그거지. 이게 벡터를 놓겠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A라는 점 근데 여기에 P라는 점 P라는 점 근데 A P A 벡터의 크기가 R이라고 주어진 것이다. A P 벡터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이게 무슨 의미야? P의 좌치를 구하는 그렇죠. 그 얘기죠. 얘는 보통 주어질 거야. 뭐 A, B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얘를 X, Y라고 생각을 하면 이 I는 변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뀔 거야. 하지만 언제든 AP 벡터의 크기는 반드시 얼마? R이라는 길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보통 그냥 무난하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는 형태로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뭐가 된다? R이 된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물론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원이라는 걸 느껴야 돼. 이해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원일까 아닐까? 원일 거 단지 A 좌표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돼.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A의 성분 자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중심이 A, B인 원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 원이 되겠지. 이 정도로만 조금 생각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와닿지. 이게 원이라는 느낌이 나오잖아. 그래서 벡터의 내적에 보면 이런 성질이 있잖아요. A라는 벡터와 같은 벡터끼리 내적을 하게 되면 또 같은 벡터니까 코사인 연고도 얼마? 1. 그쵸?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했어. 그쵸? 그러니까 양면 한번 제곱해보는 거야. 야, 우리 벡터의 내적 한번 성질을 이용해보자. 같은 벡터를 두 번 곱하는 게 결국은 이게 내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걸 한번 제곱을 해보자. 그러면 자,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P 벡터, A 벡터를 두 번 곱한 형태. 혹은 우리가 이걸 내적으로 표현해도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근데 P 벡터의 성분이 뭐였어? X, Y였어. 그럼 거기서 얘를 뺐어. 그럼 뭐가 돼? 그리고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뭐 했어? 이게 여기도 뭐 했어? X 마이너스 A 그리고 Y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이들을 지금 내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랑 얘랑 곱해주고 얘랑 얘랑 곱해주겠죠. 그럼 이게 나오겠죠. 그쵸? 아니야? 뭐가 문제야? 빨리 말을 해. 애매하면 빨리 말을 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헷갈렸어. 헷갈리지. 원래 이게 헷갈려. 자, 왜냐면 이게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이제 같은 벡터인 경우는 특히 그래. 코사인이 이미 사라져 있잖아. 1이니까 그냥 생략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거든 보통. 그래서 같은 벡터의 내점은 절대값 크기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기의 제곱으로 이미 표현되어 있는 아이들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분끼리의 곱의 합의 형태를 표현해야 되잖아. 끝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됐다? 원이 됐다거든. 근데 그 필요 없고 이건 하면 원이구나만 기억하면 돼. 다 필요 없고 그냥 나 원이네 이거야. 그냥 A라는 벡터 이 아이의 성분에서 그렇죠 위치에서 위치 벡터에서 이 어떤 임의의 한 점 P까지의 벡터 그 벡터가 R만큼의 그렇죠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벡터의 성분들로 이루어진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개념이니까 그냥 이 표시가 나왔을 때 원 오케이 혹시라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래 너 원 오케이. 근데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도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냥 이 A라는 아이의 그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그 성분 있잖아요. 그 성분의 부호만 살짝 바꿔주면 되겠다. 딱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이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 위에 한 점에서의 법선 벡터를 구하는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방정식 구하는 건 요건 건 아시죠? 아시죠? 네. 이게 원 위에 x1, y1이라는 한 점에서 접선을 방정식 공식이에요. 공식에 나와. 만약에 x1, y1이라는 점에서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뭐 어떻게 할 거야? 수직. 수직이 X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 만약에 원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혹은 뭐 벡터를 구하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하면 되죠. 그렇죠? 이 아이들만 위치 바꾸고 마음에 드는 한 녀석한테만 부호를 살짝 바꿔주면 하나 진짜요? 아무데나 바꿔도 돼? 이렇게 해주세요. 될것 같아. 되겠죠? 안 되니까. 자,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틀, 분수 형태가 일반적인데 이 아이들이 법상 혹은 수직인 거 나오면은 분수 형태를 이렇게 바꾼다. 왜냐면 성분 자체가 방향키로서는 그 성분이 x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끼리 뭉쳐주고 y끼리 뭉쳐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기에 조금 혼동이 더한다. 원의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 틀을 기억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원방 얘기구나. 그 다음에 뭐 위에 한 점 나오면 그냥 편한 대로 가시고 이제 이런 표현들만 조금 그냥 문제 풀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들어가면 되겠다. 딱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야. 다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점과 직선과 평면과의 위치 관계인데 그냥 이걸 좀 말로 한번 해도 되냐. 직선이 만들어질 조건이 뭐죠? 하나의 직선이 만들어지는 경우. 점 2개. 또 우리가 흔히 교선이라고 부르는 평면 두 개.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연결하는 경우, 그다음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기잖아. 우리 흔히 모서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하나의 평면이 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점 3개. 오, 그렇지, 점 세 개. 우리 흔히 말하는 삼각형. 또 한 점과 직선. 이걸 만들 수 있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한 점과 세상에 공중에 하나가 있는데 직선이 이거야. 그럼 평면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한 점과 직선 또 수직선. 오
평행하게 만나야 돼. 평행? 만나면 안 돼. 만나면 돼요. 직선 두 개가 만나면 평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아, 왜냐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서 문제 나오면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 암기 이런 건 아니야. 직선 두 개 이렇게 만났어. 그러니까. 자, 봐봐. 이렇게 생겼을 때 평면과 이렇게 생겼을 때 평면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렇게 생겼을 때 평면 몇 개 있어? 그럼 해보면 돼. 연필 두 개 들고 열심히 설정해보면 돼. 그래서 직선이 만들어질 조건은 두 점. 그 다음에 평면 두 개. 그 다음에 평면이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질 조건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얘기해볼까? 뭐가 있죠?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다. 만난다. 꼬이는 위치. 자, 근데 조건을 잡았어. 한 평면 위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다. 그래서 꼬인 위치는 어떤 경우야? 서로 다른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 그죠? 뭐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하기엔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공간에서의 위치 관계를 꼬인 위치. 그럼 꼬인 위치를 찾는 방법이 뭘까? 평행이면 안 되겠지. 만나면 안 되겠지. 나머지 전부 다 꼬인 위치겠네. 그렇죠. 무조건 꼬인 위치야. 근데 거기서는 항상 연장선에 주의해야 돼. 우리가 그 위치 관계라는 건 선분과 선분의 위치 관계라는 개념은 아니야. 항상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거든. 예를 들어서 도형의 이렇게 위치 없어. 평면도 여기. 1학년이랑 만나야 만난다는 거. 항상 연장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입체적인 거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만나는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에서는 선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선분은 안 만나지만 직선의 개념에서는 연장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여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평행, 일치, 수직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연필 한 세 자루, 책상 바닥이 하나의 평면이고 손바닥 하나의 평면. 그래서 해봐. 연필 들고 책상 너 평면. 수직도 해보고 직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거기다 직선 집어넣어보고 해봐. 정답. 그게 아니면 정확해. 머릿속으로 그리면 다 틀리더라. 그냥 연필. 그래서 연필 세 자루 필요해. 연필 세 자루하고 손바닥 필요하다. 손바닥하고 책상 필요해. 이 정도 있으면 만약에 평면이 세 개야. 그럼 손바닥 두 개랑 평면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 혼자서 그렇게 하면 돼.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뭐 하냐고 그러면은 문제 푸는데 뭐 어쩔 거야. 내가 컨닝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도 아니잖아. 그치? 내가 깨끗하다. 손을 깨끗해야 돼. 대신에 연마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 솔직히 이걸 그냥 외운다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평면이 존재해요. 이게 점 하나가 있대요. 여기서 이 평면에 딱 수선을 그렸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대. 평면 위에 포함된 하나의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요 직선과 요 점 뭐가 돼도 일단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선을 그리시면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인 거야. 삼수선의 정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점까지 수선을 그리고 그 수선에 달해서 이 평면 위에 속하고 있는 하나의 직선에 수선을 또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에 달해 지금 두 개가 필요한 거겠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자, 얘랑 얘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두 직선이 수직인 거야. 근데 이 평면과 요 밑에 평면은 수직인 상태잖아.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평면 있죠? 직선과 평면은 무슨 사이야? 수직인 상태겠지. 그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세모.
봐봐. 우리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수직이지. 직선과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이 직선과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어떤 사이일까? 딱 봐도 수직이지. 근데 요 점과 얘하고가 수직이니까 여기랑 이렇게도 수직이 되지. 딱 이 그림인 거야. 그러니까 삼수선은 우리가 맨날 비스듬히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위에서 공중에서 그냥 아래로 공중에서 아래를 딱 봐봐. 너는 지금 시내에 위치야. 세상을 관망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수직이잖아. 그리고 이 선과 얘가 수직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이 평면과 얘가 수직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 평면에 속한 이런 선들 있잖아요. 얘하고 당연히 뭐가 될까? 수직이 되겠지.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되면 그 평면에 속한 모든 직선은 얘랑 수직인 관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삼수선에서는 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개가 주인공이거든. 이런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만약에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혹은 또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다. 그러니까 세 개의 수선에 대한 정리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개를 주겠지.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수선이 되는 거야. 이제 책에서는 보통 마지막 하나를 설명할 때 보통 이렇게 해요. 이 녀석과 평면이 수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직선이 수직일 때 나머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선도 수직이 된다. 이게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고 얘가 이 직선과 수직이면 이 선도 얘랑 수직이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인데 이 점에서 내린 이 선이 빨간 선이 평면과 수직이 아니고 이 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면 이 직선과 평면도 수직이다. 그게 이제 또 다른 조건인데 솔직히 그걸 나누는 기준 자체가 뭐 이미 선생님들이 나눠놨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세 가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너무 쉽잖아. 왜냐면 뚝뚝뚝 그려지는 거니까. 근데 삼수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체 도형을 따는 거야. 입체 도형에서 너가 굉장히 적절하게 선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공간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면 이게 별 내용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간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 칭찬이 좋아요. 걔는 아예 기한 선택만 안 듣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 수학 그래도 조금 그래프 조금 볼 줄 알고 입체적에서 뭐 이게 이렇다. 겨냥도 출시도 있잖아. 이 개념을 조금 이해만 하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해. 이 문제 풀 때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가끔은 아니야. 자주 등장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입체적으로 풀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는 거야. 왜냐면 직각해서 입체도형 안에 왜냐면 그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막 뚫고 대각선으로 뚫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기에 따른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자. H, B, C, D 네 가지 말해봐. A제곱은 10 곱하기 2 똥 싸는 거야, 똥 싸는 거. 애들이 그러던데, 에리쌤이 똥 싸는 걸로 가르쳐 주셨다고? 여기서 사람이 똥을 싸. 그럼 똥 싸지? 바닥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 퍼지지. 그렇지? 그래서 싸면 양쪽으로 퍼진다. H의 제곱은 C 곱하기 D다. 근데 이거 하나 그건데,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얘가 만약에 A를 제곱하면 C 곱하기 D야. 아니 2야. 그 다음에 A, B를 제곱하면 D 곱하기 2야. 의미는 이게 원래 좀 닮음을 사용한 거예요. 왜냐면 요 세 개가 전부 닮음이잖아. 닮음인데 매번 닮음 그리고 있기는 귀찮으니까 공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작이야. 이게 이 세 가지가 도착점이거든. 반드시 이 세 개는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제곱은 봐봐.
일단 여기서 여기의 제곱은 갈 곳이 2개 남았지. 그래서 하나, 2개 곱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요거의 제곱은 갈 곳 2개 남았지. 그래서 하나, 2개 곱하면 돼. 자, 여기서 여기의 제곱은 갈 곳 2개 남았지. 그래서 하나, 2개 곱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흔히 소자라고 불리는 소. 아시죠?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네 가지. 그쵸? 그림이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거 네 가지 정도는 이게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이게 삼수선 할 때는. 물론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입체도형 가지고 막 그 안에다 대각선 가로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요거에 따른 공식 정도는 조금 기억해 놓고 원래는 이게 이면각하고 함께 가야 되거든. 근데 이면각은 또 이번 시험 보면 아니다. 이면각하고 정사형. 그리고 딱 그래 찾았어. 이게 교과서마다 다르거든. 어떤 애들은 정사형 그러니까 삼수선과 이면각을 섞어놓고 근데 너희 교과서는 딱 정사형 소단원 안에 이면각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여기 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끝나. 됐어요? 깔끔했다. 50분 만에 끝냈다.